성장이 완전 정체된 상황 속에서는 덜 좋은 정치인 뽑으면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고요. 좋은 사람은 플러스 성장하는 겁니다. 이 차이는 극명할 겁니다. 저는 기업이 사회 환원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행동을 한 다음에 우리가 뭐 투자 계획 발표할 테니까 선처해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업인에게 대신 제가 약속할 거는 우리나라는 자사주 들고 앉아가지고 소각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왜 하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서로 매표한답시고 더 내고 더 받기, 그래가지고 기성세대는 바로 더 받고 젊은 세대는 나중에 더 내기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게 어떻게 개혁일 수가 있겠습니까?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혁신당 대선 후보 나와 있는 기호 4번 이준석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님,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예.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이제 좀 재정 정책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안 좋고 네. 1분기 역성장을 했고 가계 부채도 GDP 대비 90에서 100% 왔다 갔다 하고 기업 부채는 120% 넘었고 정부 부채 같은 경우는 한 40%대 후반, 50% 조금 안 되는 수준이긴 한데 여력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정부가 가장 건전하고 가계 기업보다. 근데 또 그 재정 부담이 올라가는 속도로 보면 또 이거는 간과할 수가 없고. 이준석 후보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재정 지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균형을. 정부의 국가 부채라고 하는 것을 예. D1, D2, D3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네, D1이 이제 아주 좁은 의미의 국가 부채인 음. 것이고요. D3가 뭐 공공기관 이런 거 다 넣어가지고 하는 그렇죠. 얘기인데 D1 기준으로 우리가 40% 후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일본 이런 데가 100% 200%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200%. 예. 왜냐하면 일본은 기축통화국은 아니지만은 기축통화국이죠 사실. 왜냐하면은 그 통화 스와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예. 언제든 달러로 이제 교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축통화국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 뭐 기축통화국이고요. 네. 그런 어떤 외채 아니면 부채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 50%에서 60% 정도를 한계로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그 정도 한계까지는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가는 게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이냐. 네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복지를 늘려가지고 영속적인 어떤 부채를 늘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뭐 경제 운영하다 보면은 특정 시기에 추경을 해가지고 잠깐 돈이 더 들어가고 이런 걸 위해 가지고 부채가 증가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영속적으로 줬다 뺏을 수 없는 것들을 자꾸 이재명 후보가 공약하다 보니까 저는 이거 되게 위험하다. 그래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일 때는 정부가 더 쓰는 게 사실은 맞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추경도 한 13.8조 원 국회 통과를 했고 이후에 2차, 3차도 필요하다라는 주장들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그래서 아까 어떻게 추경과 보세요? 같은 형태의 네. 일시적인 어떤 지출 증대라고 하는 것은 네네.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 추가로요. 예, 그렇죠. 2차, 3차도. 그렇죠. 그런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지금 국민연금이 계속 누적되어 가지고 부실이 쌓여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의료보험, 건강보험 혜택에서 어제 제가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하. 간병비를 늘리겠다 그러시는데 간병비는 이미 여러 언론 보도나 아니면 조사된 거를 보면은 연간 15조 정도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연간 15조가 늘어나는 것을 이렇게 덜렁 이야기한다? 저는 이거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장기 지속성 어떤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재명 후보한테 어제 질문했던 게 간병비 그래 저도 간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봤다. 그럼 간병비를 늘리겠다고 했으면은 이 재원 마련을 위해서 혹시 다른 뭐 MRI를 과도하게 찍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라든지 뭐 물리치료 받으러 가가지고 어르신들이 뭐 1년 366일 365일 다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삭감하겠다고 용기 있게 말할 자신 있느냐? 안 하시잖아요. 미움받을 용기.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지 그거를 국민들이 더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텐데 네. 더 줄게요 표 떨어지는 얘기는 안 할래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전형적인 노리스크 테이킹 이준석 후보님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어제도 보니까 그 MRI 같은 거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과도하게 이용을 한다. 그 그렇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MRI는 그 진단에 있어가지고 네. 뭐 CT나 이런 거에서 최고 등급의 가장 비싼 서비스고 가격 차이가 6배 7배 나거든요. 근데 이것을 기본 서비스처럼 받는 것이 과연 국민의 기초적인 의료를 보장하고 결국에는 건강을 기초적인 안전망을 만들겠다는 건강보험의 취지에 맞는 것이냐 누군간 얘기해야죠. 경제 가지고는 크게 뭔가 이렇게 싸우지는 않는데 네. 정치 이슈가 한번 붙으면은 막 감정까지 불러오고 여러 가지. 막 저는 근데 소환이 이제 되는 냉정해져야 되는 게 우리 국민들이 사실 빨간 걸 찍든 파란 걸 찍든 간에 우리 경제가 우상향하고 있을 것 때는 같아요. 네네. 체감을 못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우상향을 할 때 다 같이 좋을 때.
뭐 정치가 줄 수 있는 그 플럭추에이션,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올라가는데 덜 올라가느냐 더 올라가느냐 이런 문제인 그 차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적 호황기가 있을 때 조금 덜 호황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체감하진 않아요. 내가 정치를 잘못 뽑았구나. 근데 지금 우리가 성장이 완전 정체된 상황 속에서는 덜 좋은 정치인 뽑으면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고요. 좋은 사람은 플러스 성장하는 겁니다. 이 차이는 극명할 겁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느냐 아니면 오늘보다 못한 내일이 있느냐, 이거는 처음 겪어본 세상일 겁니다. 성장 잠재력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성장 잠재력이 많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이끌었던 거는, 야, 이 나라는 개발도상국이야. 그런데 이 나라는 뭐 돈 좀 벌면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덜 입고 덜 쓰면서 자식 교육에 투자를 하네. 그래가지고 교육에 계속 올인하고. 그래서 이 나라는 60년대생보다 70년대생이 더 똑똑하고 70년대생보다 80년대생이 더 똑똑하고, 그러니까 교육에 고등교육 받는 비율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네. 80년대생보다 90년대생이 더 똑똑하고, 이게 계속 우상향하다 보니까 네네. 외부에서 보기에도 휴먼 캐피탈 하나는 대한민국이 끝내주는구나,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교육관이 바뀝니다. 교육 범위를 축소하고 이제는 뭐 전인 교육이라는 좋은 타이틀이 붙긴 했지만은 교육 성취도나 성과보다는 모나지 않게 키운다, 이런 관점이 있었는데, 뭐 나쁜 뭐 악의를 가진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네. 그 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휴먼 캐피탈의 자원의 그런 수준이라는 것이 예전만큼 우상향하지 않는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데 갈수록 교육이 중요해진다 보는 게, 이제는 솔직히 챗 GPT보다 못한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돼 가고 있습니다. 위기죠. 판교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코로나 때 한 7천씩 받고 초봉받고 고용됐었거든요. 네네네. 지금은 챗GPT나 아니면은 제미나 이런 곳에 코딩 시켜 보이면은 웬만한 초급 개발자보다 잘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봉이 3, 4천급으로 떨어진 지는 오래고 그나마도 이제 취업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인적 자원의 어떻게 보면 질적인 구조도 더 높여야 한다라는 건데, 이거 역시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농사를 지어가야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정치는 그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이제 보장을 해야 되긴 합니다만, 한국은행도 지금 이제 기준금리 가지고 이창용 총재도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내리자니 부동산이 꿈틀대, 안 내리자니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적극적으로는 내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혹시? 저는 지금 이자율을 올리게 되면은 네. 젊은 세대, 특히 갓 집을 산 세대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너무 떨어질 거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동탄 지역구인데요. 동탄에 지금 젊은 세대들 얼마나 힘들어하냐면요. 예전 같으면은 뭐 4억씩 대출해가지고 원리금 상환하면서 네. 한 7, 80 내던 분들이 지금은 거의 막 150, 200 내는 분들 많아요. 저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지출 자체가 줄어들면서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조금은 현행선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조금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준금리가요? 예. 근데 아까 말했던, 왜냐면 미국과 역전 현상이라는 것이 지속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긴 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젊은 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래서 공약으로 냈던 게 뭐냐면은 원리금 상환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거치 기간을 좀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졌죠 거치. 원래는 예전에 거치 기간 10년 주고 이런 적 있었잖아요. 옛날에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자만 갚으면서 좀 살다가 나중에 집을 갈아탈 때 또 다시 이제 거치금 기간이 갱신돼가지고 원금 상환 부담 없이 이렇게 주택도 늘려가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지금 거치 기간 없다 보니까 바로 내기 시작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공약한 게 최소 3년 정도 두자. 대출하게 되면은 거치 기간 3년은 보장해주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2년 정도씩 추가로 보장해주자. 그래서 아이 둘을 낳으면은 최대한 7년 정도 보장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당장 아이를 키우면서 돈이 많이 들어갈 때 원리금 상환 중에서 원금 상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의 타협이 우리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면서 물가도 통제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젊은 세대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장 7년까지 거치 기간, 그러니까 원금을 내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 말하는 거죠. 애가 셋이면 9년입니다. 제가 애가 셋인데 제가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 건전화 방안, 예. 가계부채가 급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예전에 있던 그런 거치 기간이 사라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또 우리 가계부채도 너무나 많은 상황이어서 이것도 또 조정을 해야 하니까
이 정책적으로는 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결국에 부채의 총액이라든지 나중에 네. 갚아야 된다는 사실은 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래도 이런 정책은 효과가 뭐 도덕적 해이가 덜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다른 후보는 탕감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부채 얘기만 나오면은 예. 그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하. 지금 이재명 후보도 배드뱅크 이런 거 얘기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취지는 좋은 거 알겠지만은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탕감 대신에 거치 기간을 일러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법인세 그리고 최저임금 예, 관련된 거 내놓으셨는데 법인세도 지자체별로 예. 최저임금도 지자체가 따로따로 결정할 수 있게 자율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우선 경제에 있어가지고 네. 뭐 여러 가지 기업을 유치하게 한 유인 같은 걸 우리가 제공하지만 네. 결국 기업인들 만나보면은 물이 높은 곳은 낮은 곳으로 항상 흐르듯이 기업은 규제와 세금이 많고 높은 곳에서 적고 낮은 곳으로 흐른다. 네. 결국에는 저는 일론 머스크의 사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라는 로켓 기업을 만들어서 네. 캘리포니아에서 운영하다가 텍사스의 보카치카라는 곳으로 이제 발사장이라는 것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텍사스가 법인세가 다른 곳보다 낮고요. 세금이 낮다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가 텍사스가 거의 없습니다. 땅이 넓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가 기업을 뭐 지금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지방으로 어떻게 산업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경쟁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지방 간에. 네네네. 미국은 주별로 이제 법인세를 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쟁이 가능한데 한국은 법인세가 국세예요. 국세고 거기에 한 10% 정도를 일부분이. 지방 소득세로 이제 지방 그렇죠. 법인 소득세로 납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10%에 해당하는 부분 가지고 지방이 뭐 이걸 깎아주겠다 아니면 이거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것이 네. 의미가 크게 없는 상황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지방 법인세가 예를 들어 21%다 이러면은 뭐 이게 그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한 20%, 21% 된다 한다면은 이 중에서 한 70%에 해당하는 부분, 네네네네. 14, 5% 정도를 국세로 두고 나머지는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법인세 중에서 약 30% 정도를 네, 지방이 결정. 그러면 우리 지자체는 법인세, 지방세 하나도 안 받을 거예요라고 하면 법인세가 한 30%는 절감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 그를 통해 가지고 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엔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개인들은 소득세에서 납부하고 그러면은 또 이제 보유세나 이런 것 때문에 지방 세수도 풍부해지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 효과가 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사실 저는 이 모델이 아니면은 지방으로 기업이 가긴 쉽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가 법인세도 하나의 비용을 인식하지만은 네네. 이미 저희가 분산에너지법이라는 걸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남부 지역에 보면은 네.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 자원이 풍부합니다. 영광의 한빛 원전이라든지 울진 원전 아니면은 또 기장의 고리 원전 네네. 아니면 또 경주의 월성 원전 이런 것들 전부 다 경상도나 전라도 지역에 있는 원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저는 경상도나 전라도로 기업이 가게 하려면은 그냥 무슨 혁신도시 만들듯이 뭐 뜯어서 옮기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전라도나 경상도 지방에 원전 가까운 곳에 공장을 지으면은 전기요금을 싸게 한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라도나 경상도 지역의 전기를 송전선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수도권에서 공장 짓는다. 이거는 사실 논리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미국에서도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 짓기 위해 가지고 원전 바로 옆에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런 현실적으로 에너지와 법인세 등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이 물이 흐르듯 비용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또 어떤 후보가 반박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런 거다. 우리는 너무 좁은데 그 현실성이 떨어진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그런 거 들었을 때 대충 맞는 얘기 같은데 예. 땅덩어리가 넓으면 뭐가 다르다는 건지에 내용이 없어요. 땅덩어리 넓은데 뭐 어쨌다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데요. 네. 미국 같은 데도 보면요. 네. 뉴잉글랜드 그러니까 예전에 독립전쟁할 때 13개 주 이쪽으로 가면요. 동북 쪽에 주가 보면요. 네. 우리나라의 충청북도만한 주도 있어요. 근데 그 주 하나하나도 전부 다 세금이 다르고 기업 조건이 다르고 서로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하는 것이거든요.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는 뉴욕시티를 끼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기고만장합니다.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도 높고 법인세도 엄청 높아요. 그래도 뉴욕주로는 기업들이 갑니다. 왜냐? 우수한 인적 자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네. 월스트리트 이런 데 가야지만 우리가 금융할 수 있어. 그러면 그 비용을 지불하고도 가는 겁니다. 네네. 서울도 그렇게 될 겁니다. 만약에 훌륭한 인적 자원이 필요해가지고
우리가 금융을 한다 아니면 뭐 컨설팅을 한다 그러면 서울에 가겠다. 나머지 무슨 뭐 전기요금이나 아니면 법인세는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사람이 휴먼 캐피탈이 좋은 곳 가겠어. 그러면은 서울은 오히려 법인세나 아니면은 최저임금 기준을 높여도 사람들이 갈 겁니다.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되는 거겠죠. 그 자본시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도 예전에 그래도 병특하면서 네. 주식 투자도 좀 하셨다고 했고요. 네. 이게 강론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일단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단점은 여기서 저는 출발한다고 보거든요. 대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대주주는 주가가 떨어질수록 좋고 일반 주주는 당연히 이제 주가가 올라야 좋은데 어떻게 보면 참 대주주와 일반 주주가 대결 구도에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런 현실은 지금 어떻게 좀 이해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상속을 위해 가지고 예. PBR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몰상식한 대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일부겠죠. 일부. 예. 저는 대주주는 네. 저는 이런 것도 있어요. 거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재벌분들이 네. 배당으로 본인이 소득을 가져가는 거는 저는 오케이. 왜냐면 배당을 하는 순간 소액주주도 동일한 수준의 배당을 받으니까요. 네. 저는 기업을 경영한다고 하면서 대주주에 해당한 재벌들이 고연봉을 받아가는 것도 굉장히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대주주들이 재벌이라고 하면서 60억씩 70억씩 연봉 받아가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어떤 분은 200억 넘게 받아가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문제다. 저는 그런 분들은 네. 그런 보수, 과잉 보수 같은 경우에는 꼭 저희가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서 결국에는 네. 그 대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특히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데미지가 심해가지고 소액주주들이 이제 이거는 감내할 수가 없는 것인데 저는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통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물적 분할을 해서 또 투자금도 받아야 경쟁력이 있고 그걸로 또 우리도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 안에 전 다 하나도 말되는 소리가 없고 예. 궤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 문제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를 취득하는 유일한 이유는 예를 들어 미국의 기업들이 자사주를 취득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것을 소각함으로써 여러 가지 배당소득세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세금의 부담 없이 주주에게 가장 화끈하게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자사주 들고 앉아가지고 소각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왜 하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사주 소각도 이제 의무화에 동의하신다고 말하신 걸로 이제 다른 네. 데서도 들었습니다만 이게 약간 반발이 좀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러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어떤 기업은 거의 한 40% 정도의 그렇죠. 자사주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주주가 30.1% 이렇게만 갖고 있으면 나머지 시장에서 40%다 사들여도 자기 경영권을 이제 그렇죠. 공격을 못하는 거죠. 기존의 자사주까지도 소각 의무화가 필요하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소각이 의무화가 필요하다 봅니다. 기존 보유 저는 자사주의 경제학적인 의미의 유일한 음. 보유 취지는 주주 이익 환원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사주 들고 앉아서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자기 회사에 자기가 배당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자사주는 무조건 소각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봅니다. 요거는 되게 좀 강력한 예. 멘트로 좀 들립니다. 아까 그 상법 개정안 이게 얼마 전에 국회 통과를 했다가 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죠. 이게 사실 저희도 뭐 야식 잡설 코너 통해서 저도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반대를 했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기었고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 구도는 그 안에서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기업인들 입장에서 또는 대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을 거로 보이는데요. 저는 더 이상 그런 거에 가스라이팅 당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기업이 사회 환원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사회 환원 같은 것들 기업이 본인들의 이미지 상승을 위해 가지고 어. CSR적인 차원에서 뭐 예. 봉사활동하고 어디다가 뭐 기부하고 이런 거는 좋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기업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 다음에 우리가 뭐 투자 계획 발표할 테니까 선처해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고용 많이 할 테니까. 네, 서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기업인에게 대신 제가 약속할 거는 예. 기업인에게 유일하게 부과할 의무라는 것은 법인세 똑바로 내라. 그거 외에는 부과할 생각이 없습니다. 법인세 외에는 우리 서로 대화하지 말자. 네. 기업이 어떤 투자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부 시책에 따라와야 되는 그런 것도 없고요. 네. 돈 되는 곳을 쫓아다녀라. 예. 저는 그게 제 입장입니다. 만약에 이준석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면 그래도 뭐 청와대 기업인들 불러서 같이 식사하고 투자 많이 하십시오, 고용 많이 하십시오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국가 전략 사업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런 이해가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평상시에 무슨 뭐 재벌들 불러다가 똥개훈련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제가 할 생각 없고요. 대신 재벌들도 네. 아주 준법 경영에 비중을 둬야 될 것이고 주주 이익 환원에 대해서는 진심이어야 될 것이다. 저는 PBR을 낮게 가져가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굉장히 부도덕한 행위이고 저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주 이익을 환원하지 않으려는 제가 이걸 범죄할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도덕한 행위로 비난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거네요. 기업들의 뭐 사회 환원 자체는 필요는 하지만 보여주기식 아니면 그건 어떤 자기 좀 이미지 좋게 하려고 네. 하는 거는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정책적으로 뭔가 빠터하기 위해서 엿바꿔 먹기 위해서 투자하고 고용하고 하는 거는 하지 말고 네. 애초에 기업으로서 본연에 충실하라. 그렇죠. 그리고 저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먼저 이제 제안한 것처럼 돼 있지만은 예. 이게 법안을 입법하자고 제안하면요. 그 취지에 맞게 계속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자, 상법 개정안이 뭡니까? 대주주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네네. 외압이 없어야 된다는 건데 음.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선거 때 부산 표심 어필하겠다고 네네네. 무슨 SK 해운 그리고 또 HMM HMM. 본사를 뭐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네. 이게 정확하게 정치가 사기업에 개입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HMM의 현재 주주 구성이 산업은행이나 산업은행이 아니면 있으니까. 뭐 해운항만공사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거 공기업 아니냐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요. 이 HMM은 얼마 전까지 민영화를 하려고 준비하고 네네네. 있다가 적절한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잠시 대기 상태인 거거든요. 어차피 민영화가 될 기업인 겁니다. 그럼 어차피 민영화를 될 기업에 대해 가지고 왜 개입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그런 조변 섞게 하는 모습. 얼마 전까지 상법 개정을 할 때는 주주의 이익에 반한 외부의 개입이 없겠다더니만은 지금은 네. 또 갑자기 무슨 HMM 본사를 들어다 옮기겠다고 하는 거. 저는 이런 하루마다 생각이 바뀌는 사람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큰 틀에서 기업들의 자율 경영을 보장하겠다라는 철학은 또 갖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번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국힘이 내세웠었던 방식 그대로 이제 가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상법 개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해서 물적 분할이라든지 중복 상장이라든지 약간 이제 좀 행위 규제 같은 걸로 하나 이건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바꿔 나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걸로 충분하다. 상법은 과도하다 이렇게 주장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상법 개정안은 사실 이번에 통과되면은 예. 상법이라는 건 기본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정되면은 이 취지에 따라 수많은 입법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법에 해당하는 상법을 수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기업 운영의 틀이라는 것은 주주들, 주주 민주주의, 주주 자본주의를 확실하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법 개정안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 역시 그 어떻게 보면은 상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신을 먼저 바로 세운다라는 거죠. 근데 네, 물론 그렇죠. 일각에서는 이제 비상장 법인들도 그러면은 다 같이 이사회 충실 의무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비상장 법인들도 어찌 됐든 간에 주식 회사로 만들었다면 주주가 있는 회사들이니까 당연한 것이고요. 네. 언제든 상장 가능성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예. 규제를 맞춰간다 봅니다. 상속 증여세율 지금 이제 최대 50%고 거기에다 또 이제 경영권을 갖게 됐을 때 할증까지 붙으면 60% 이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정당마다 또 의견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상속세는 줄여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네. 지금 보면 가업 상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웃긴 일이 많습니까? 제가 경기도에 국회의원 되고 나서 깜짝 놀랐던 게요. 경기도는 왜 이렇게 베이커리 카페가 많아? 네. 교외, 야외 그렇죠. 큰 거. 동탄 밖에 조금만 나가면은요. 예. 전부 다 빵 냄새 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업 상속을 통해 가지고 사실 상속을 쉽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그러니까 법인 형태로 상속 증여하는 거. 그렇죠. 근데 그 빵집의 구성 요소 중에 빵이겠습니까? 그 상속의 요체가 빵집 부동산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예. 사실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다. 예. 그리고 저는 오히려 지금 상속세 제도 자체를 개편해 가지고 네네네. 결국 자본취득세 같은 경우를 바꾸게 되면은 네. 결국에는 자식이 많은 사람이 좀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율 측면에서. 저는 이런 것들도 저출산을 좀 해결하자는 취지에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유산 바꾸자. 그래서 취득세.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고 그거 이제 국회로 넘어오게 될 텐데 네. 또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찌됐든 간에 상속 증여세 부담 자체는 줄여 나가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중과세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은 어차피 기업의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경제 활동에서 얻은 금액에 대해 가지고 이미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본능이 뭡니까? 내가 쓰다가 남는 거는 물려주고 싶고 이런 본능이 있는 게 맞거든요. 네네네. 저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상속세를 높여나가고 이렇게 하는 순간
오히려 회피 본능만 늘어나게 되고 아까 말했던 가압상속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뭐 갑자기 온 국민 빵집 시대가 온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상속 증여세율이 50%건 30%건 나중에 30%도 안 내려고 피하는 사람 나온다. 인간은 똑같다. 또 이렇게 지적을 그렇죠. 하시는데 네. 또 하나가 그 배당이자 소득세입니다. 지금 이게 배당이자 소득세율도 지방세 포함하면 최고 49.5%가 그렇죠.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는 야 내가 그 절반이나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배당을 왜 해? 배당하지 마.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 배당 성향이 많이 낮은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기업들의 재투자가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배당이자 소득세율을 낮추거나 혹은 저는 분리과세 해야 된다 봅니다. 배당이자 소득세를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분리과세하는 예, 거. 분리과세 해야 된다 봅니다. 분리과세 쪽으로 찬성을 하시는 거고요. 저는 이게 그 지금 강남에 돈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배당이나 아니면 채권 투자가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주식 시장에 우리가 고성장주에 투자하는 이런 하이리스크 문화 자체가 어느 정도 해칭이 돼야 된다 보는 것이거든요. 주식 시장에 안정적으로 돈이 계속 있게 되려면은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당장 우리나라의 배당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연배당하는 곳들은 이제 조금씩 사라져야 되고 아하. 저는 반기 배당이나 분기 배당 쪽으로 많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정말 배당을 하나의 어떤 예금 이자처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저는 월배당까지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월배당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분기 배당 정도까지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가계의 청산 사이클은 한 달입니다. 네네네. 공과금도 한 달 단위로 나오고 다 한 달 단위로 나오게 되는데 그럼 그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배당을 받을 수 있어야지만이 이것이 예금 자산이나 아니면 이런 것처럼 더 투자할 요인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저는 우리나라의 배당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월배당 또는 분기배당 하는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저도 참 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왜 우리 국민들은 배당을 통해서 노후를 준비할 수가 없을까? 그러니까 배당을 또 안 하다 보니까 차익을 노리는 그런 시세 차익 투자밖에 못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도 대한민국 주주들의 평균 보유 기간이 2개월이 채 안 된다는데 1개월 반 정도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단타꾼들한테 뭐하러 우리 귀한 자산을 배당을 해? 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지금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다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좀 실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또 정치라는 건 또 가봐야 알아가지고 이준석 후보님은 국민연금을 2개로 분할해야 한다 주장을 하고 계세요. 지금의 이제 기성세대들이 받는 거, 미래 세대들이 이제 붙고 받아야 하는 거.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데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 은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의 이 재원을 그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일종의 미지급 부채처럼 잠재적인 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네, 이거 그럼 정부가 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KDI에 따르면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언급하신 609조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계상은 이제 바뀔 겁니다. 전 더 클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더 늦어지면은 더 늘어나는 거고요. 네. 이게 2090년까지 가면은 이경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경이면은 2,000조가 아니라 2만 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한 이런 상황이고요. 저는 이 609조라는 돈이 예. 굉장히 큰 돈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 국채로 생각해가지고 환가를 하면은 연간 한 20조 정도 되는 세부담이 우리에게 더 생기는 거거든요. 네. 이미 그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20조에 해당하는 세부담을 조금씩 지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연간 20조씩.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계속 제가 어떻게 이거를 마련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국가 부채가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GDP 대비 50% 선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네네네. 국가 부채가 1,600조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국민연금의 그 신연금의 구연금의 해소를 위한 네. 609조가 실질적으로 있으면은 이미 우리가 부채가 실질적으로는 한 80-90%까지 간 겁니다. 국가 부채가. 네네. 더더욱 그래서 긴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 네. 기성세대가 받을 연금에 있어가지고 자동 조정 장치가 어느 정도 도입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아까 609조로 하는 것이 300조, 400조까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냉정하게 봐야 된다 봅니다. 근데 사실 자동 조정 장치라는 게 자율주행 같은 거는 아니고 어찌 됐든 간에 재정이 안 좋아지면 더 내고 덜 받게 계속 조정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인구 구조로 봤을 땐 더 내고 덜 받는 것밖에 없지 덜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자동 조정이 될 거다? 그건 안 희박하지 됩니다. 않나요? 다 모두 알고 있고요. 더 내고 네. 덜 받는 방향일 거고요. 예. 이번에 그 국민연금 모수 개혁할 때 더 내고 더 받기라고 이제 포장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거 자체가 포퓰리즘적인 거였습니다. 이번에도 더 내고 덜 받기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게 표 떨어지더라도 양당이 합의할 거면은 그런 식의 표 떨어지는 걸 합의해야 되는 것이지 서로 매표한답시고 더 내고 더 받기 그래가지고 기성세대는 바로 더 받고
젊은 세대는 나중에 더 내기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게 어떻게 개혁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가지고 어제가 마침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였거든요. 네네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동의하셨을 때는 더 내고 덜 받기를 합의하신 겁니다. 어쩔 수 그게 없이. 노무현 정신이었던 겁니다. 원래 3% 내고 70% 받아가기 뭐 이런 거였는데 이거를 9% 내고 40% 받아가기로 조정한 거예요. 그게 더 내고 덜 받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개혁을 해내신 거고 그래서 네. 노무현 대통령이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였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반면 어제 뭐 봉화마을 가서 눈물 흘리겠다고 했던 이재명 후보는 더 내고 더 받기 같은 말도 안 되는 것을 합의한 것이거든요. 저는 이거는 꼭 국민들께 심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위아래로 국민연금을 분할을 하면 당장 600조 원 이상의 돈이 이제 앞으로 향후에 네. 필요하고 그러면 연간 20조 원씩이라도 미리미리 부담을 가져야 된다. 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우리나라 연간 예산이 700조가 조금 안 되는데 예. 연간 20조 원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거? 저는 뭐 그렇기 결국은 때문에 뭐 증세를 해야 되나? 뭐. 똑같은 말인 겁니다. 네. 결국에는 증세가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지만은 네네.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일정 기간을 두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15조를 더 내겠다고 더 쓰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간병비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자 그래서 아니 이거 지금 이런데 국민연금 같은 지금 있는 제도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돈이 왕창 들어가는데 뭘 자꾸 해주겠다 공약만 하는 것이냐. 당신은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느냐. 2090년 이경원이 되면은 그건 국가 부도 상황인데 제가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내란 그러는데 이재명 후보식으로 가면은 환란 난다. 환란 세력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이없는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몇 시간 만에 제압됐지만은 환란이라고 하는 건요. 그때 IMF 겪어보신 분들이면요.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진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잘리고 내 가장인데 직장은 잃었는데 그 잃었다는 것을 집에 얘기 못 해가지고 밖에서 양복 차입고 나가가지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돈 밀려가지고 월급이라 갖다 주고 이런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런 환란 겪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저성장에 빠져 있고 인구 구조는 또 뻔하고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바뀔 거는 아니고 하지만 고쳐 나가기는 해야 하고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하고 노후도 대비를 해야 하고 근데 노후는 대비가 안 돼 있고 이 참 약속을 좀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치가 중요한 겁니다. 어떠셨습니까? 약간 이 품격 있는 정책 토론이 가능한 와이스트릿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와이스트릿을 이참에 보신 분들은 이참에 또 구독 알림 설정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일단은 5월 8일에 이재명 후보님 라이브는 했고요. 김문수 후보님 쪽도 제가 좀 계속 귀찮게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나와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기호사번 이준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정책에 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TV토론, 선관위 사는 토론 같은 경우에는 상대 후보가 자꾸 답변을 회피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자꾸 훈계하듯이 얘기해가지고 제가 토론 과정에서 제 생각을 많이 알려드리기 어려운데요. 오늘 이 와이스트리트 방송 보시고 제 생각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주변에 이 유튜브 링크를 많이 보내주시면은 정책 선거하는데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정책 연구하고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